얼마 전에 테슬라도 이제 멕시코에다가 기가팩토리 네. 건설하기로 했죠. 한 50억 달러? 그러면 왜 멕시코로 갔냐? 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멕시코가 자동차 강국이어서 그래요. 자동차 멕시코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생산 대수로 따지면 네, 1년에 승용차 생산 기준으로 보면 314만 대 정도 생산해요. 조금 줄어가지고 314만 대 정도. 많이 생산할 때는 한 350만 대까지 생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레벨이냐면은 독일이 330만 대예요. 독일이? 예, 독일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럼 미국, 일본, 중국 있고. 중국, 우리나라. 예, 뭐 대충 해보면은 그 언저리에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체 볼륨으로 놓으면 이 나라가 여기 왜 있지 싶은데 뜯어보면 그럴만하다라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와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태계들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돼 있고 미국과의 접근성도 좋으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투자를 했지만 사실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멕시코 예. 네, 열심히 요즘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멕시코 또 돈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네, 뭐 여기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좋아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 동네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아, 뭐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으시고 네. 특히 뭐 한국 분들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어디 해외 나가시면 네. 첫 번째 물어보시는 게 이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돼?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당연하게 물어보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나? 못 사나? 뭐 먹고 사나? 네, 어느 정도 되나? 역시 한국 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멕시코는 뭐 농업도 잘 될 거고 나라가 워낙 크니까 네. 우리나라 20배였나요? 예, 19배. 뭐 그리고 뭐 관광, 마약 뭐 이런 걸 먹고 살지 않나? 마약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일단 어느 정도 잘 어느 정도 살아요? 될 것 같으세요? 멕시코. 네. 그래도 미국 바로 밑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네네. 한 15,000, 18,00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명목으로. 네. 그거 절반. 그래요? 네. 1인당 GDP로 보면 명목 GDP로 보면 한 8,000달러? 8,000? 예, 아직 10,000달러 안 돼요. 그래요? 예, OECD인데. OECD고. 예, OECD잖아요. 예, OECD 못난이 삼형제 중에 하나잖아요. 삼형제 누구예요? 멕시코, 네. 튀르키예, 대한민국. 우리도 못난이에 들어갑니까? 야, 오랫동안 못난이였죠. 왜냐하면 이제 노동시간 뭐 이런 거. 뭔가 안 좋은 거 보면 밑에 세 나라가 이렇게 가서 평균 까먹고 있던 그런 나라가 이제 못난이 삼형제라고 멕시코 했는데. 참 일하는 시간 엄청 길죠? 그렇죠. 장시간 노동 의외로 길고요. 튀르키예도 길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멕시코 GDP는 생각보다 낮아요. 명목상으로는 8,000. 그 다음에 이제 PPP로 구매력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18,000. 그러니까 구매력 환산으로 보면 그쯤 되겠구나. 명목이 8,000. 예. PPP로 18,000. 18,000. 19,000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브라질하고 되게 비슷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이 명목상 8,500. 그 다음에 PPP로 환산해 보면 한 16,000. 물가는 좀 싸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참조할 만한 그러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얼마냐? 네.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GDP요? 예. 1인당? 1인당. 그래도 한 3,000쯤 안 됩니까?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네. 예, 우리는 33,000이고 PPP로 환산하면 56,000. 그래요? 예. 우리가 물가가 싼 편인가? 그 신기하죠,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공산품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든 간에 저희가 PPP로 보면은 56,000. 올해는 뭐 그렇게 썩 재미를 못 보겠지만 한 번 정도 더 튀면 훅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야, 이 정도인가?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생각하면 네. 수출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적게 할 것 같으세요? 멕시코? 예. 뭐 미국으로 수출은 좀 하겠죠. 그렇죠. 좀 하겠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작년에 6,445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네. 그러면 멕시코는 어느 정도 될 거예요? 한 반쯤 안 할까요? 반 정도. 그럼 한 3,200~300억 정도. 네. 5,250억 달러. 많이 하네. 예. 많이 합니다. 여기도 뭐 제조업 뭐가 좀 있나요? 많습니다. 수출 강국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멕시코 생각하면 이미지가 자꾸 이제 서부 영화부터 옛날 헐리우드 영화에 도망가고 그다음에 범죄자, 그다음에 나르코스, 뭐 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되게 뭐 정말 뭐 먹고 살지 싶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외로 수출에 목을 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있다면 라틴 아메리카에는 멕시코가 있다. 아니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GDP가 8,000달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예,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멕시코라는 나라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은 이제 뭐 미국은 이제 저 위에 계신 분이 제끼고 나면 이제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러죠. 스페인어 쓰는 이제 요쪽 계통으로 딱 묶어서 놓고 보면 이제 브라질 다음이다. 아 그래요. 예, 총량으로 봤을 때. 하긴 뭐 브라질 다음으로 거의 제일 크지 않아요? 그렇죠. 나라도 몹시 크고 뭐 경제력도 당연히 미국이라는 나라 옆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GDP의 한 80% 가까이가 수출입, 무역으로.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무역 국가예요. 아 진짜 무역 국가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멕시코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동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1위 수출국 순서로 따지면 11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등. 예. 아,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수입도 세계 13위. 아, 수입도 많이 하네. 예, 그러니까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예, 무역을 많이 하는 거고 이 멕시코 수출액이 이제 5,250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남미 이제 라틴 아메리카 기준으로 보면 어떤 수준이냐면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이 5개 나라 2위부터 6위까지를 다 합한 게 이제 멕시코 수출액이에요. 진짜요? 예. 야, 남미 쪽에 아는 나라 이름 다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웬만큼 좀 먹고 살만한 나라다 싶은 이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그 다 합친 게. 다 합친 거 플러스 거기다 콜롬비아까지 얹어가지고. 그게 이제 멕시코예요. 멕시코 수출액이에요. 야, 근데 그거보다 우린 좀 더 많으니까 우린 진짜 많이 하는 거야. 우린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사실 납득이 되는 거죠. 수출 많이 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국가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는 생각과 달리 FTA 이런 데 되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프타 옛날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한 30년이 지나가면서 급속도로 많이 변화했죠. 그래서 나프타를 이제 92년에 미국이랑 이제 북미 지역에서 했고 EU랑은 97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2004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한 경제권들하고 다 했네. FTA를 하고 있고 우리랑도 협의를 진행하다가 일단 중단된 상태인데 아마 재개가 곧 됐나? 아마 자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3나라, 13개 경제권 정도에서 현재 FTA를 체결하고 있고요. 꼭 FTA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여러 가지 무역 협정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것까지 합하면 한 50개국 이상이랑 되게 무역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들죠. 도대체 뭐 파나? 아, 그러니까 뭐 팔아요? 도대체 뭐 파나? 뭐 팔 것 같아요? 일단 농산물, 자동차 조립 뭐 이런 거 좀 많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멕시코산 뭘 본 적이 없는. 수산물을 많이 하시나? 수산물. 사실 멕시코산 물건을 대한민국 분들이 보기는 쉽지 않아요. 거의 미국향이에요. 다 미국향이고 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다음이 전자제품. 그다음에 기계. 완전히 제조업 국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자제품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요. 우리 여러분들 쓰시는 그 레노버 노트북. 그 멕시코에서 만들어요? 대부분 멕시코에서 만듭니다. 보면은. 중국에서 만들지만 멕시코에서도 많이 만들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전자기기, 기계. 요 세 가지가 전체 수출액의 한 50%. 이렇게 보면 완전 제조업 국가죠. 그러네요. 예. 그럼 어디를 수출하느냐? 압도적으로 미국이 많죠. 미국이 80%. 그다음에 캐나다가 2.7%. 캐나다. 그다음에 중국이 1.9%, 독일이 1.6%, 한국이 1.3%.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이제 5번째 수출 대상 국가인데 미국이 워낙 크니까 사실 나머지 국가들은 다 뭐 1, 2% 수준에서 이제 놀고 있는 거고 수입 같은 경우 보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제일 많죠. 43%.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요? 예. 미국에서 수입도 많이 해요. 뭘 수입하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장비, 기계류, 뭐 부품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이제 FTA 체결돼 있으니까 제일 싸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한 20%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 번째 수입국입니다. 예, 한국이 이제 세 번째 3.8%. 그다음에 일본이 3.6%, 독일이 3.6%. 그러니까 한국, 일본, 독일 세 나라 합해가지고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의외로 보면 수출 되게 많이 하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멕시코는 참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해외 송금도 또 세계 탑급이에요. 해외에서 송금해 가는 거. 그렇죠. 레미타넌스라고 그러죠. 이제 보면은 해외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력으로 미국이겠지 뭐 이것도.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이 해외에서 송금, 그러니까 멕시코 국민들이 나가서 이제 자국으로 송금하는 액수가 얼마나 많냐면
연간 한 520억 달러 정도 돼요. 60 몇 조. 60몇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세계 1위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한 830억 달러 정도 돼요. 인도는 뭐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 나가 있잖아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2등이 멕시코예요. 예. 멕시코는 그냥 미국 말고는 별로 안 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가 있다는 소리죠. 와. 그래서 3위가 이제 이집트. 이집트는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쪽에 많이 나가 있으니까 한 314억 달러. 파키스탄이 한 300억 달러. 필리핀도 한 280억 달러. 방글라데시도 한 220억 달러. 이거 나머지 나라들을 들어보면 대충 그래 납득이 되는 이집트가 약간 그런가 싶은지만 뭐 그래 되는데 멕시코가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들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미국 향으로 미국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눈에는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 영사관에서 이제 MACS라고 부르는 이제 별도의 신분증 같은 이런 거를 발급해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근데 이게 미국 32개 주에서 뭐 경찰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일단은 신분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 멕시코 신분증인데. 네, 멕시코 영사관에서 이제 발행해 준 건데 이제 접경 지역이겠죠. 주로 남부나 이쪽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쪽 지역에서는 일단은 뭐 급한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신분증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는 의외로 보면 규모도 크고 경제도 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이제 남북 격차가 되게 커요. 아, 미국 가까이 있으면 잘 살고. 그렇죠. 남쪽으로 갈수록 못 사는. 이게 이제 되게 커서 실제로 이제 뭐 경제 GDP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따지는 게 HDI라고 그러죠. 인간 개발 지수.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를테면 북부 지역 미국과 접경하고 있는 요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유럽 남부 뭐 유럽 정도 수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부로 내려보면 베트남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인데 격차가 되게 큰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어느 쪽에 정책을 수립을 하면 항상 한쪽은 불만인 거죠. 남쪽에 못 살고 농업 위주 지역에서 뭔가를 좀 해주려고 그러면 이 돈은 우리 북부가 다 벌어오는데 이렇게 보면 또 이탈리아랑 또 되게 비슷한 생각도 좀 들죠 보면. 아니 근데 여기 그럼 진짜 뭐 농업 이런 건 별로 안 해요? 농업도 많이 합니다. 원래 많이 이 하죠? 멕시코가 이 옥수수의 고향이잖아요. 옥수수? 네, 옥수수. 아 그래요? 예, 옥수수가 이제 신대륙에서 넘어가서 구대륙에서 기아에서 구해준 대표적인 작물이 두 가지잖아요. 옥수수하고 감자. 예. 근데 이제 그 페루 쪽이 이제 감자의 고향이라고 그러면 옥수수는 이제 멕시코. 아 그렇습니까? 예, 페루에 가보시면 시장에 가시면 이제 온갖 감자 한 30종류의 이상의 감자들이 막 형형색색으로 쌓여 있어요. 되게 이뻐요. 감자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멕시코는 이제 옥수수의 원산지고 현재도 한 7위 정도의 이제 세계 7위 정도의 생산. 그러니까 또띠아 뭐 이런 거 만들어 먹는 거죠. 아 갈아갖고. 예, 갈아가지고. 예. 옥수수는 또 찰옥수수가 맛있네. 초당 옥수수? 초당 옥수수 맛있죠. 네, 맛있죠. 예. 이게 이제 원래 멕시코는 정말 이 옥수수 농업 의존도가 되게 높았는데 나프타 이후에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고 하지만 이제 농업에서 여전히 이제 세계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작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분들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죠? 아보카도. 아, 예,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 아보카도 왠지 멕시코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 거기 음식들 보면 다 아보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과카몰린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니까 많이 쓰는 거고. 예. 사탕수수도 이제 많이 재배하는. 사탕수수. 예. 그러니까 뭔가 달고 좀 약간 기름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실제로 농업 비중은 1970년대만 해도 뭐 한 40% 가까이 되다가 지금은 한 3%? 아 그래요? 예. 진짜 제조업 강국이네. 제조업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제조업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광업. 예, 땅 파면 나오는 건 뭐 없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텐데 있습니다. 멕시코는 세계 1위 하는 게 은이에요. 금 말고 실버. 아 그래서 한참 막 전 세계로 막 그 스페인이나 이런 데가 막 뻗쳐나갈 때. 네, 그때 멕시코 은. 아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군요. 볼리비아 지역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 양쪽 지역에서 막 은을 쏟아냈죠. 네네네. 그래서 현재도 연간 한 6,000톤 이상의 6,100톤 정도를 쏟아내는 어떻게 보면 세계 1위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럼 2등은 어디냐? 페루가 4,000톤 정도 되고요. 3위가 중국 3,500톤. 그 다음에 러시아, 폴란드, 볼리비아, 호주, 아르헨티나, 미국.
뭐 이런 순서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금도 세계 9위, 구리도 8위, 뭐 납도 5위, 아연도 6위. 네. 그러니까 광물 자원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 잘 활용하면 네. 뭔가 제조업할 때 유리한 연도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정부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 작년이죠. 이제 리튬 이제 국유화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보면은 아. 예. 차세대도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외국 기업들이 그냥 막 그 채굴해서 그냥 가져가는 거 허용 안 하겠다. 물론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계약권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주지만 네. 이제 새로 나는 그다음에 전체적인 통제권은 이제 국가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멕시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잘 되겠냐라는 또 의구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1980년대에 이제 우라늄 가지고 이런 이제 국유화를 한번 했는데 네. 정작 국유화라고 나니까 투자도 잘 안 돼. 이익 배분도 제대로 안 돼. 오히려 개발만 늦어지고 산업화도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괜히 정부가 나서서 그냥 놔두면 잘 되는 거 손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견도 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 지금은 그 리튬 국유화라든지 뭐 이런 것 쪽으로도 광업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여튼 이것도 뭐 산업 전체 산업에서 큰 비중은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비중은 아닌데 좀 늘려갈 생각들은 충분히 있고. 광업 쪽은. 네, 잠재력이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 쪽 이야기 넘어오면 일단 먼저 자동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자동차. 예, 뭐 얼마 전에 테슬라도 이제 멕시코에다가 기가 팩토리 네. 건설하기로 했죠. 한 50억 달러? 일단 50억 달러 집어넣고 나중에 총 100억 달러 정도로 규모를 늘려서 한 10,0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100만 대 생산하겠다. 그러면 왜 멕시코로 갔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멕시코가 자동차 강국이어서 그래요. 자동차 우리 저 기아인가 어디 기아 자동차. 기아가 공유하고 기아가 있죠. 있죠. 예. 네네. 멕시코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아, 생산 대수로 따지면 네. 1년에 승용차 생산 기준으로 보면 314만 대 정도 생산해요. 조금 줄어가지고 314만 대 정도. 많이 생산할 때는 한 350만 대까지 생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레벨이냐면은 독일이 330만 대예요. 독일이? 예. 독일이 이제 독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 그럼 미국, 일본, 예. 뭐 중국 있고. 중국, 우리나라. 예. 예. 뭐 대충 해보면은 그 언저리에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체 볼륨으로 놓으면 이 나라가 여기 왜 있지? 싶은데 뜯어보면 그럴만하다라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와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태계들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돼 있고 미국과의 접근성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투자를 했지만 사실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세계 4위의 자동차 부품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세계 4위. 예. 그래서 굉장히 강하군요. 전 세계에서 한 10개 정도 자동차 회사가 이제 멕시코에 20개 정도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3는 당연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BMW, 뭐 일본의 혼다, 마츠다, 닛산, 토요타, 독일의 폭스바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 등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 우리 이름 알만한 자동차 기업들은 다 공장 있네. 예, 멕시코에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가 이제 없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 멕시코의 자동차 역사는 되게 길어요. 1930년대부터 미국의 빅3가 이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고요.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네.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압력이 쏟아지니까 멕시코에 이제 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우회 수출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분들 좋아하시는 그 폭스바겐, 네. 비틀 아주 옛날 비틀 있죠. 네네네네. 그게 마지막까지 생산되던 지역이 멕시코. 아, 그래요? 예, 올해 구형 비틀. 예, 구형 비틀. 예. 그래서 이제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역사는 되게 오래됐지만 사실 나프타 체결 이전까지는 되게 지지부진했어요. 오래된 공장, 뭐 규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규제. 사실 그것만 이야기해도 뭐 책 한 권 나올 만큼인데 그러다가 이제 나프타 체결한 다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래 그러면 부품 다 한국이나 중국에서 다 들여가서 멕시코에서 사람 가지고 조립만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면 면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미국이 딱 그거는 막아놓고 있어요. 나프타 체결할 때부터 이제 62.5%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부품. 캐나다산, 미국산, 멕시코산. 네네. 부품이 전체 부품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게 7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멕시코에 부품 공장도 같이 지어야 이제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에도 무관세. 네. 그다음에 EU하고도 이제 FTA 체결했으니까 무관세. 그러니까 양쪽 다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멕시코 자동차 산업, 뭐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임금이
그 멕시코에서 자동차 산업 임금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 공장하고 비교해 보면 8분의 1이에요.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우리보다도 훨씬 저렴할. 그럼요, 당연히. 네. 예, 중국보다 저렴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멕시코 이 경제 단체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 유치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중국과의 비교예요. 아 우리가 중국보다 싸다. 중국보다 싸다. 미국에 수출할 때 운송비도 싸다. 여러 가지. 예, 이런.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을 하겠다 생각을 해보면 멕시코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네네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쭉 생산을 해왔습니다만 멕시코는 뭐 많은 나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엔진, 네. 변속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가장 핵심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할 만큼의 경제력이나 이제 기술력을 갖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할만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뭐 리튬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도전해보자라는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일 베스트셀러 F150 픽업 트럭 있잖아요. 네네. 이거 이제 전동화 버전. 아 라이트닝. 예, 네. 그거를 이제 멕시코에서 아. 생산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네. 멕시코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 중국 업체들 특징이 뭐냐면은 멀리 내다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지금 뭘 건설하냐면은 배터리 재활용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어요. 배터리 재활용. 예. 그러니까 이 배터리라는 거를 이해할 때 좀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유나 가스는 우리가 한번 들여와서 태우면 끝이죠. 끝이죠. 네. 근데 우리가 뭐 콩고 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딱 와서 배터리를 딱 만들어서 한 10년 쓰다가 이제 버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면 거의 8, 90%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뭐냐? 한 10년 정도 계속 배터리를 만들다 보면 재활용만 해도 꽤. 재활용만 해도 대부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배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쫙 변화가 생기는데 네.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그러면 배터리를 만들면 자원 만드는 국가들이 지금의 산유국처럼 계속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한 1-20% 정도는 이제 계속 신규로 들어가서 보충을 해줘야 되지만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건 아니네. 그렇죠. 가져가서 다 쓰고 나면 또 100을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결국 배터리를 재활용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재활용이라는 거는 인건비가 싸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일찌감치 들어가서 선점해놓고 있는 거죠. IRA나 이런 규정도 2028년 이후부터는 북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 그 자원이 80% 이상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재활용이니까 일찌감치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와 관련된 산업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을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는 이제 여러 가지 분포예요. 대충 봐도 전국적으로 멕시코 전역에 걸쳐서 다양한 꼭 국경지대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많이 있죠 보면. 야, 뭐 남부에도 뭐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인건비가 더 저렴하니까. 아. 북부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부로 이제 또 가는 기업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잘 발달된 자동차 산업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멕시코 정부나 멕시코 산업계가 꽤 노력을 하는 게 항공 우주 산업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멕시코 전역에 쭉 항공, 우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멕시코에 투자되는 해외 이 직접 투자 이게 꽤 많은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항공 우주 산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한 15%씩 그 항공 산업이 잘 발달하고 있고요. 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이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난 한 20년 사이에 기업 규모가 한 3배 이상 늘었어요. 한 400개 가까운 항공 관련 업체들이 이제 멕시코에서 털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멕시코에 그러면 비행기 회사 유명한 거 없잖아. 없어요. 이게 사실 멕시코의 제일 큰 약점이에요. 항공 산업은 있는데 네. 비행기 만드는 회사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품 제조, 그 다음에 이제 MRO라고 그러죠. 뭐 유지 보수, 수리, 개조, 이런 거 저렴한 인건비, 사람들의 이제 손이 많이 필요한 것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설계나 뭐 이런 쪽까지도 이제 되게 업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과 캐나다하고 호흡을 맞추는 이제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그 수출액의 이제 항공 부문 수출액의 48%는 미국으로, 36%는 캐나다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1960년대부터 멕시코의 항공 산업은 이제 미국 하청으로 꽤 발달을 이제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세계 우리 타고 다니는 여객기, 네. 여객기 엔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두 회사 거죠.
제너럴 일렉트릭, GE 아니면 이제 롤스로이스. 엔진이. 예, 엔진이 항공기 엔진은 양대 산맥인데 두 회사 모두 이제 멕시코에 이제 공장이 있어요 보면은. 보잉이나 에어버스 이런 데는 엔진을 자체 생산 잘 안 해요. 그렇죠. 대부분 다 GE사냐 롤스로이스사냐. 그래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롤스로이스사 되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타 보면 거의 대부분 다 GE사 엔진인 것 같고. 그래서 양대 산맥인데 이 회사들이 이제 완제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터빈 블레이드라든지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을 이제 멕시코에 많이 이제 두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요인은 이제 미국 덕이 되게 큰데 2016년 미국하고 멕시코는 오픈 스카이 협정을 체결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픈 스카이 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 말 그대로 이제 하늘을 여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항공사나 멕시코 항공사나 양쪽에 무제한 취항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면 국가랑 협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슬롯을 몇 개 더 받아오느냐. 그럼 받아오면 다시 항공사별로 몇 개씩 또 나눠주느냐 가지고 맨날 운수권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오픈 스카이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양쪽 다 그냥 무제한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관련되는 항공, 뭐 유지 보수 이런 산업들 규모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항공 산업도 전국에 걸쳐서 근데 주로 이제 북쪽에 많이 이제 몰려 있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산업 같은 경우도 되게 발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면 이제 주로 가전 제품 쪽. 네. 예, 인데 이거는 이제 북부와 중부 지역에 걸쳐서 여러 기업들이 많이 이제 보이고 있죠, 보면은. 야, 저 대우 그림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브랜드만 이제 네, 사가서 남아있는. 이제 남아 있는데 그럼 멕시코 전자산업 이런 주로 가전 산업 뭐 전자산업 규모는 몇이냐라고 그러면 세계 6위입니다. 와. 세계 6위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CPO는 이제 플랫 이제 텔레비전 평판 TV 네네. 예라고 보면 이거 수출량으로 보면 세계 탑이에요. 멕시코가? 네, 멕시코가. 예. 그리고 이제 컴퓨터. 네, 완제품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만드는 나라가 멕시코고 스마트폰도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만듭니다. 북미로 나갈 것들 같은 경우는 조립을 대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쪽이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그렇잖아요.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다 멕시코에서 가야 되는데 미국이 그냥 이거를 열어주는 건 아니에요. 멕시코산에 대해서 부품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네. 점점 이제 시간이 될수록 강화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그런 식이죠. 중국에서 마더보드랑 뭐 다 와가지고 네네. 그냥 여기서 조립만 하는 거죠. 끼워가지고 메이드 인 멕시코 붙여서 미국에 팔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다 보니까 대만 기업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이제 마더보드 제조 이제 공장 이런 것들을 이제 멕시코에 건설을 하고 있어요. 네네. 했죠 이미 벌써. 그래서 멕시코 전체 수출량의 한 30%가 이제 전자 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HP, 삼성, 파나소닉, LG, 폭스콘, 소니, 지멘스, 레노버. 그래서 세계 이제 한 12 업체들 중에 9개가 진출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도 웬만한 거 다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다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단하네요, 멕시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단순 조립이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고부가 가치,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이 전자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뭐냐면 1년에 이제 엔지니어라고 보통 부르죠. 네. 단순 조립이 아니고 뭔가 이제 개발하고 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연간 10만 명 이상 배출돼요. 그래요? 미국보다 더 많이 배출돼요. 공대생들이 많나? 네, 공대생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멕시코의 이런 공학 교육 같은 경우는 미국식 플러스 독일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질 좋은 저렴한 인력들을 잘 뽑아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자 쪽에서는 상당히 미래에 이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프타 이런 규정들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멕시코에는 점점 더 많은 단순 조립에서 부품 생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스템 설계 네.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단계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밸런스가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원유도 나요. 석유도 납니다. 석유도 나오는 나라예요. 멕시코가 세계 11위예요. 멕시코만 쪽에 하긴 유전이 좀 있죠. 많죠. 근데 골고루 있어요. 북부 지역도 있고 남부 지역도 있고 여기저기 있습니다. 보면.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세계 11위에 이제 산유국이고 수출 물량으로 따져도 한 13위? 많이 하네. 예, 매장량으로 보면 세계 19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매장량 따지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당연히 1등은 베네수엘라. 세계 1위.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예요. 세계 석유 다 떨어져도 베네수엘라는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브라질이 15위.
그다음에 에콰도르가 18위, 그다음에 멕시코가 19위 예, 정도 되는 거고요. 천연가스도 이제 한 39위 정도 돼서 다 있네.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산유국인데 이거 얼마나 되냐? 그러면 전체 수출량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적어. 수출량 자체는 적은데 중요한 건 뭐냐? 멕시코 정부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석유에서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국영 기업이죠. 페맥스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 페맥스가 수출할 때 이제 수출세를 왕창 납부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페맥스 예전에 뭐 채권 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페맥스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 안 보려고 그래가지고 되게 옵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가격 고정을 되게 많이 시켜놓는 또 그런 이제 석유 업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멕시코 내부적으로 비판은 뭐냐면 원유는 수출하는데 휘발유는 수입해요. 정제를 잘못해요? 정제 시설이 있는데 이게 투자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용량이 이제 부족하고 노후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국영 페맥스가 이제 62%의 수출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원유 1배로 수출할 때마다 벌어들이는 돈의 매출액 대비 62%가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페맥스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이제 한 1934년, 36년 38년이군요. 193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거의 100년 이제 다 돼가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브라질의 페트로브로스 다음으로 이제 규모가 큰 라틴 아메리카 2위의 이제 석유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는 사실 이제 석유 때문에 여러 가지 옛날에 또 싸움 박질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되게 이른 시기 1934년에 이제 국유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동 국가들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이 멕시코를 되게 모델로 삼았었어요. 멕시코 봐라. 저 석유 자원을 국유화해서 여러 가지 쓰고 있지 않냐. 왜 우리는 수수료만 받고 있냐. 당연히 옆 나라 근처에 있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멕시코를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중동에 가서 사우디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설득을 해서 만든 게 오펙이잖아요. 네. 근데 그 국유화를 잘못했다가 이제 베네수엘라는 좀 저렇게 됐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만 해도 멕시코는 전체 수출량의 62%가 석유가 차지하던 그런 원유 파는 국가였는데 한 40년 사이에 제조업 국가로 이제 변모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멕시코를 되게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미국이라는 옆에 큰 시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도 이제 관광, 예, 관광 많이 가죠. 그렇죠. 관광 같은 경우도 멕시코 이제 외화벌이 수단의 4번째. 그래요? 미국인들이 워낙 많이 가죠. 그렇죠. 세계 8위의 관광 대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도 발전했지만 이거는 이제 대부분 외국계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쭉 말씀드리면 우리도 한번 기업하시는 분들은 멕시코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인건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되게 저렴하다라고 그랬는데 제조 평균 임금으로 이제 따져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만 일단 평균으로 따져보면 이제 4.8달러 정도 돼요. 시간당 이제 그 다리 생산당 4.8달러 정도 되는데 중국이 6.5달러 정도 됩니다. 사회보장 비용 이런 거 다 합하면. 그러니까 35% 저렴하다. 그리고 이제 생산직 엔지니어 아까 이제 그 전자제품 뭐 엔지니어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가 중국 같은 경우가 좀 능력이 좋은 엔지니어 쓰려고 그러면 한 3,600달러 정도 줘야 되는데 3,600달러? 예. 그 중국이 이렇게 비싸요? 예.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냥 단순 말고 이제 능력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한 3,600달러 정도 되는데 멕시코는 그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 2,900, 3,000달러 정도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싸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할 거면 멕시코에서 가면 며칠? 이틀. 그렇죠. 그리고 운송비도 입방 피트. 이거는 이제 뭐 미국 쪽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입방 피트로 따져보면 1.26달러인데 중국에서 미국 수출하려면 36일. 그다음에 입방 피트당 2.63, 2배 이상.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할 거면 뭐하러 중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냐. 멕시코에서 하면 싸고 운송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죠.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재밌는 이제 기업들이 있어요. 쉘터 컴퍼니라고 그래가지고 쉘터가 이제 뭐죠? 우리 이제 보호소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회사예요. 회사인데 껍데기만 있는 회사예요. 쉘터만 제공해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멕시코에 내가 기업을 설립해야 되는데. 막 할 게 되게 많잖아요. 뭐 땅도 사야 되고 공장 건물도 알아봐야 되고 막 각종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다 해놨어. 예, 다 해놨어. 너 그냥 여기 와서 일해. 명목상은 이제 뭐 합작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각종 규정이라든지 위험 부담은 우리가 지어줄게. 너희들은 와서 직접 물건 만들고 그 라인 깔고 하는 거는 다 너희들이 해.
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채용 우리가 해줄게. 인력 필요해? 우리 골라주고. 그다음에 통관 및 수출입 우리가 대행해줄게. 세금 우리가 계산해서 납부해줄게. 복잡하고 귀찮은 건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라인 깔고 물건 만들어.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또 다른 형태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내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할 때 직접 공장을 지으려면 뭔가 돈도 많이 들고 시작도 듣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어디 허가 받고 하려면 뭐 이런 쉘터 컴퍼니를 잘 이용하면 되게 빠르게 시작하고 일단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노동력 관리 이런 거 이제 힘드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 쉘터 컴퍼니를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일단 우산 밑에 들어와서 한번 사업해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뭘 생산하든 그 생산 업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처럼 그렇게 우리는 빼갈 거나 눈독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우산만 제공해 드립니다. 네네네. 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하여튼 좀 매력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가려면 합작회사 만들어야 되고 내 기술을 빠져나가는 걸 감내해야 되는데 멕시코는 그런 거 없이 직접 자산, 뭐 생산 통제 이런 건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귀찮은 것들은 다 대신해 주겠다라는 이제 이런 형태도 있는 거죠. 그래요? 예. 멕시코 기업 입장에서는 안 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있다면. 예. 물론 이제 단점도 이제 다음 시간이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장점이 네네네. 이제 꽤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 니어쇼어링 네네. 생산 지역 근처 소비 지역 근처에서 생산해라. 라는 움직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멕시코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멕시코 못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나라인지 진짜 몰랐는데 예.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어서 멕시코 이야기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